오고돈 부산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을 시인하면서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리심판위를 열고 시장 제명을 즉각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당은 사퇴 시점을 두고 당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을 마련한 민주당이 추경 심사를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수정 예산안부터 가져오라는 입장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많이 놀라셨죠? 놀랐습니다. 예, 저희 시간에 이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사퇴 기자회견. 그래서 과연 그러면 사퇴 이유가 뭔가 저희들 궁금했습니다. 당초에 뭐 건강 이상 문제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직원 성추행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다. 물론 이제 검찰이 좀 수사를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이제 재작년이잖아요. 재작년에 그 미투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 사회가 어쨌든 남녀 성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이제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업무 시간에 그리고 집무실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거고요. 당연한 말씀인데 그만큼 아직도 이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뭐 위계에 의한 성폭력인지 아니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인지 이런 것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그건 수사의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총선 전에 했느냐, 왜 총선 전에 얘기를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 그건 뭐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직자가 이런 이제 그 성추행,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건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계속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2018년도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과 더불어서 뭔가 변화를 생각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미투 운동 미완성이 가지고 온 하나의 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만 하더라도 뭐 온통 뭐 사회가 변할 것 같지만 반짝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란 걸 아마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저께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그 듣고 싶지도 않은 사과문을 들으면서도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어떻게 경쟁에서 관계없이 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거를 가지고 마치 뭔가 피해 나가려고 하는 사과문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아주 미꾸라지식으로 이렇게 고매에 빠져나가서 경중에 관계없이 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국민들 다시 한번 화를 나게 만들고 기본적 자질이 없는 저런 사람이 부산시장을 맡아서 끌고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예. 사과문 진정성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이런 표현도 그랬고 경중에 관계없이 그리고 뭐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피해 여성 스스로도 이 사과문 발표 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사과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하고. 이게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문이 아닌 거죠, 사실은. 경중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경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중에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인정한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예. 아주 사과문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 이건 피해자가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에 관련된 뭐 폭행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까? 그 행동할 때 몰랐나요? 근데 저런 표현을 쓰지 모르겠어요. 이 오고돈 시장은 어쨌든 3전 4기로 부산시장이 된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사과문도 적절치가 않고 행동 자체는 뭐 더 이상 두말할 나위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 부산 시민들 글쎄요 이런 이야기 하실 거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저희 막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것도
워낙 또 그 신문 자체가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한두 번, 뭐 그 이전에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뭐 성인지 감수장이 얘기를 했는데 또 직원들 상대로 해서 성 관련 교육을 하면서 엄격히 뭐 엄청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안희정 전 지사는 안 그랬나요? 본인도 그 교직원 상대로 해서 특강을 하면서 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근데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젠더 센시티비티라는 이 말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공직자가 어떻게 근무 시간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거 성인지 감수성 여부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지난 2018년도 부산시장 선거 때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본인이 무슨 뭐 개혁성이 어떻고 도덕성이 어떻고 그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부산 시민들에게 얘기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 저는 지금도 이런 이 공직 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물론 이제 그 12월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났지만은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본부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진짜 광역단체장에서 이런 성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버젓이 자기가 저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저히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 대처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발빠르게 제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거든요. 피해를 좀 가장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미 야당에서는 이제 선거 전에 이미 알았는데 선거에 미치는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늦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이제 확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피해 여성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휘말리기가 싫어서 싫다고 그 후회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정황을 보니까 부산시의 정무 라인이 상당히 동원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알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장 오거돈 전 시장이죠 이제 오거돈 시장이 그런 이제 추행을 저지르고 어쨌든 그 뭐 남자친구도 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시에 그 이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부산시의 정부라인이 동원돼서 뭐 공증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퇴하겠다라는 그 공증을 받았다는 건데 변호사에게 그걸 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제 부산시에서 알리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여권에 알려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어요. 뭐 야당이 전 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예. 그걸 전혀 특정할 수 없죠. 그리고 글쎄 그게 만약에 알려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직은 이 문제가 이제 정치적 쟁점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야당이 계속 제기하겠죠. 쟁점화를 시도할 겁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저 여쭤볼게요.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네. 크게 승리를 해서 뭐 겸손을 강조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 지지율 예, 올라가고 예. 있는데 지금 이게 악재가 터졌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걸 최소화하려고 애를 쓸까요? 어떤 지금 타격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타격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그 오거돈 시장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부산시 광역단체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어쨌든 당이 몰랐다라는 것을 확정져야 돼요. 그래야지 타격이 최소화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분명히 민주당은 몰랐구나. 총선 전에 몰랐구나. 이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총선 전에 알았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제명하냐 하냐를 넘어서서 정말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다면 내년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또 그러고 나서 뭐 내년 4월 돼서 민주당 뭐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암만 얘기해봤자 제가 볼 땐 진정성이 없다. 정말 진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한다면 내년 4월에 후보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 부분이죠. 단순하게. 후보를 안 낼 어떤 규칙 사유로 충분히 됐다. 이렇게. 아니, 그건
도덕의 문제고 윤리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죠. 물론 그때 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새로운 후보 내겠죠. 그러나 정말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단순하게 뭐 제명한다고 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오거돈 자체에만 취하지 말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번 취해봐라 라는 그런 그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당장 지금 이제 예. 총선 전 후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쟁점이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나중에 후보를 내고 안 내고는 그때 문제인 것이고 그건 논의가 필요해요. 무조건 지금 후보 안 내겠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총선 전에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최근에 지지율이 꽤 오르고 있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그러면 이 사건이 지지율에 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이제 선거 후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남았느냐. 물론 이제 선거 끝나고 일주일 정도 내에 해야지만이 이 기억이 살아남기 때문에 보통 합니다. 선거 조사를 보니까 야당이 잘했느냐 여당이 못해 그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여당이 잘해서 찍었다는 것보다 야당이 못해서 찍었다는 게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한 부분들을 보면은 정당 지도가 50% 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것은 민주당 자체가 잘했다기보다도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서야 된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60%가 넘었을 때가요. 제 기억으로 2018년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가 바로 있었습니다. 60% 이상이 높았었는데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추락한 적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진정 이것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안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미중의 사태 때문에 나온 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집권을 해야죠. 아주 교만하거나 또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금세 민심은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사 결과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안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통합당 얘기입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심재철 전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는데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서 심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권과 무기한 비대위원장을 가기를 원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 나왔는데 본인은 이제 무기한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일단 수락을 했는데 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수락에서는? 근데 수락을 했는데 어쨌든 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전 그렇다면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리더십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전권과 무기한, 물론 무기한이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김종인 이제 전 선대위원장이 무기한 전권 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무슨 당장 질 카드가 만만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아요.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통합당 내부에 저 기저의 어딘가에 있는 좀 냉전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난 얘기입니다만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자유한국당이래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 그때 보여줬던 아주 강경한 수구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두둔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으로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비대위원장 체제도 중요합니다. 바꿔나가고 뭐 당명도 바꾸려면 바꾸는 거고 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꾼다면 바꿔요. 좋습니다. 좋은데 색깔도 바꾸고 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 체제 가지고 지금 통합당이 이제 선거 끝나고 너무 이제 왈가왈부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반대보단 찬성이 많았지만 이 전화로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 맞느냐 틀리냐. 근데 예. 어쨌든 과반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비대위원장 체제가 가동된다면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전권을 달라고 했는데 전권의 범위가 뭐죠?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고 막 그런 얘기만 막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가졌다.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안 가졌나요? 공천권을 제외하고 당 대표급의 어떤 권한. 그 당연한 아니었습니까? 걸 수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졌고 비정은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가졌는데 정권을 가지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따진다고 한다면 뭐 단순하게 당협위원장 바꾸는 정권을 가지고 이 비상대책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권을 가지고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충돌적 요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그동안 보수가 지향했었던 가치와 충돌되는 어떤 어젠다를 제출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당이 수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당의 원내대표가 누구로 선출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황교안 대표 체제 때에 나왔었던 민주통합당의 경제정책이 민부론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민부론이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거 당연히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가서 대기업 문제와 관련돼서도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에 상당히 많은 영남 출신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얘기했는 과거에 그런 계기업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경제가 살릴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화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충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비대위원장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원내 문제와 원외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넌센스라고 보고요. 기간이라는 것도 저는 자연스럽게 올 연말 정도 되면은 문제가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사퇴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고 빨리 지금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참패 원인을 찾는 게 우선 당연한 것이죠. 새 비대위가 들어오면 왜 실패했는지 참패 원인을 당연히 최종적으로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이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당연히 비대위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무슨 조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가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는 이제는 넘어섰다. 앞으로 어떻게 비대위가 한 3개월 내에 나름대로 이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야당이 잘못해서 표를 안 주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바뀌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쪽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야지 어떤 사람이 비대위를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문제보다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예. 저는 어쨌든 계속 이제 통합당의 그 진로, 그 통합당의 진로라기보다 한국 보수의 진로를 고민해야 돼요. 이 패배가 워낙 비상한 패배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냥 패배가 아니잖아요. 180대 103? 거의 조금 더 과장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런 식의 요법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통합당에 대한 응징이라고 통합당을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의 승리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통합당 스스로들은 이 우리 통합당에 대한 우리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응징이구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응징이라고 해석했다면 저런 식의 요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잠깐 해체 말씀드리는 게 해체가 다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상당히 또 지금 말씀처럼 이제 남북한 관계라든지 또 기업, 대기업 관계,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중도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통합당에.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 의원들은 차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갈라쓰든가 그래야지 보수가 새롭게 새살이 돋지. 저 안에서 계속 무슨 제도나 이런 거 가지고 한다. 새살이 돋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보수가 제대로 조금 더 그러니까 통합당은요 보수는 좀 더 좌클릭해야 돼요. 과거 제3의 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중간길 뭐 이런 것들 서드웨이라는 거. 좀 그래서 뭔가 한국 보수는 정말 보다 좀 좌클릭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참 쉽지 않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오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수락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고 28일 이제 전국위를 열어서 이 논의가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통합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희가 좀 더 매번 이제 정치대담을 하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당 정이 절충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를 두고 통합당은 수정안을 먼저 정부에서 가지고 와라. 당정 협의해서 만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세상에 그런 적이 어디 있었냐. 먼저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미디어 프라이어리티, 가장 최우선 항목을 어디다 둘 거냐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긴급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6월달, 7월달, 8월달에 긴급 지원금을 주면은 그건 긴급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얘기하는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는 빠르게 지급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한다면 자꾸만 토를 달면은 안 돼. 물론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야당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먼저 긴급하게 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논쟁을 끌어가지고 시간을 놓친다 한다고 한다면 조정당이 결국은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전혀 바뀌지도 않는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정부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하위 70%를 얘기를 했다가 70% 문제가 가지고 처음에는 50% 했었어요. 이거를 기획재정부가 막 문제가 삼으니까 압박을 해서 70%를 올렸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프로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정말 이거는 당과 정부가 한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 부분을 빨리 그 수습을 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지원을 하지만 이거보다도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같이 함께 논의하고 야당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뭐 지금 수정안 가져와라. 3조 원이 더 들 때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목 잡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야당 너희들 대안은 뭐냐? 너희들 왜 말 바꾸냐? 총선 때 분명히 전 국민 100% 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아예 50만 원 전 국민 주겠다고 입장을 밝히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효과성과 긴급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여야가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실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중에 이렇게 이게 정부에서 준 돈이구나 이렇게 느끼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긴급하지가 않아졌어요.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벌써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앞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오락가락했고 당과 정부도 그랬고 야당도 그렇고 말이죠. 그만큼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70%만 주저했는데 기준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야당에서도 선거 기간 중에 50만 원 주자. 예,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야당은 어쨌든 당과 정부가 합의하면 따르겠다는데 또 안 따르고 있어요. 지금 당과 정부는 합의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이제 그 내부에 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사이에 여러 이제 토론이 있은 끝에 결정을 했는데 저는 김재원 의원의 저 말씀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국가를 협찬으로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제 반납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부 형태가 나오고 이제 뭐 그걸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서 세액공제 얘기도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걸 책임 있는 제1야당이 그 비아냥 거리는 것좀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협찬으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통합당이
바로 이런 문제부터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 통합당이 문제적인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건 생각이 차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는 긴급 피난의 성격이기 때문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의 논쟁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적어도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냐가 더 중요해요. 구체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인데 좀 야당이 조금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국회 열어서 협조하는 이래야지 국민들이 아 야당이 이제 바뀌었구나, 바뀌는 단초가 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까지도 처리를 못하게 된다면 5월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 여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발동 필요하다고 저는 보시나요? 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그리고 또 하나 여건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집회를 기다릴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가 계속 저렇게 여야 간에 잘 합의가 안 된다면은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재정경제상의 위기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최소한 필요한의 재정경제상에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저는 이 긴급권의 발동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여권 내에서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겠죠. 야당의 또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전 이런 상황 정도라면 이렇게 국회가 계속 늦어진다면 이게 워낙 이게 없는 상황 아니에요. 저기 석유 위기 그리고 IMF 위기,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란 말이죠.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지금 역성장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 경제는 더 심하고. 그래도 이건 정말 긴급하죠.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원래대로면 임기가 5월 29일까지 아닙니까? 네, 이번 5월 30일 되면은 이제 21대 국회가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과정을 보면 아주 나쁜 또 하나의 관례가 뭐냐면 원구성 협상이 거의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이거는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올스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때도 뭐 5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5월 초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우선 항목을 거기다 둔다고 한다면 국회가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렇게 중대적한 문제를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숙고하면서 빨리 합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자가 28일 날 뭐 최종적으로 추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이전이라도 뭐 수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꼬를 빨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일당 2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을 지는 공당의 모습으로 다가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정부와 여당 간의 이번 의견 조율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지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었던 사의설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뭐 다 청와대도 부인을 했고요.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경제 관료니까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당정청이 이제 70%에 합의했었는데 바뀐 거잖아요. 저는 그건 여권 내에서 그것도 건강한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고 단지 그러나 계속 이제 이 당과 민주당과 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다 주자라고 결정이 되는데 자꾸 이제 부총리가 반대하니까 여권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일 영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